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적을 왕국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1241년 폴란드와 동맹 기독교군은 레그니차에서 몽골 군대와 조우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완전한 학살이었습니다. 2만 명의 유럽 기사와 병사들이 약 3만 명의 몽골 전사들과 맞섰습니다. 해가 질 무렵 기독교군의 거의 절반이 실레시아의 피로 물든 들판에서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최고의 기병대를 굴욕시켰습니다. 목격자들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파괴적인 전술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폴란드의 헨리 2세 경건공은 머리가 전리품으로 잘렸습니다. 몽골 창에 꽂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독립의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대초원이 기독교 세계 전체를 삼키는 새로운 암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46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교훈과 필사적인 혁신을 통해 폴란드인과 그 이웃들은 스스로를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결국 몽골 제국이 서방의 야망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파괴된 왕국이 막을 수 없는 적과 싸우는 법을 배우고 적응할 수 없는 것을 적응시키며 학살을 숙달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폴란드가 직면했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1241년까지 몽골 군사 기계가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징기스칸과 그의 후계자들 아래에서 몽골은 한국에서 카스피해까지 뻗어 있는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적인 육상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단 2년간의 원정에서 약 15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슬람 문명의 보석이었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의 대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70%가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237년에 몽골군이 키예프 루시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마주치는 모든 주요 도시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도시들의 어머니인 키예프는 1240년에 격렬한 저항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약 5만 명의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너무 황폐하게 만들어 방문객들은 수년 후에도 인간의 뼈가 널려 있는 들판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몽골의 전술 체계는 중세 전쟁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합성 활은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200야드 거리에서 정확하게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석궁과 장궁보다 사거리가 길었습니다. 그들은 10명, 100명, 1000명의 전사로 이루어진 매우 훈련된 부대로 싸웠습니다. 광대한 전장에서 깃발, 횃불, 뿔피리를 사용하여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거짓 후토의 전술은 수많은 군대를 파괴했습니다. 적들은 도망치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추격했다가 포위되어 전멸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들의 심리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몽골의 잔혹성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생존자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로써 도시들은 학살과 인간 두개골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항복하거나 완전히 몰살당하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1240년 폴란드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1138년에 볼레스와프 3세가 사망한 후 경쟁하는 공국들로 나뉘었습니다. 헨리 2세 공작은 실레시아를 통치했습니다. 실레시아는 번영했지만 다가오는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비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체계는 봉건 기병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창과 칼로 밀집 대형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개인 전투와 정면 돌격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마 궁수와 거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정교한 몽골 지휘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전무했습니다. 대초원 기병의 번개 같은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망도 없었습니다. 1240년 바투칸과 뛰어난 장군 수부타이 휘하의 대규모 몽골군이 헝가리를 휩쓸고
폴란드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공작들은 끔찍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목표였으며 이 적과 싸울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 많은 인구와 강력한 군사 전통을 가진 헝가리 왕국은 동시에 몽골 주력군의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4만 명의 전사들이 폭풍처럼 카르파티아 산맥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남쪽 이웃에게서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모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결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티우튼 기사단과 성전 기사단에서 동맹군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유럽 깊숙이 침투하기 전에 저지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1241년 3월 카이두와 바이다르가 지휘하는 몽골 전위대가 폴란드 영토로 진입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징기스칸의 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폴란드를 황폐화하고 헝가리를 돕기 위해 남쪽으로 진격하는 구원군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군사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특유의 속도와 잔혹성으로 공격했습니다. 3월 2일 산도미에시 시는 최소한의 저항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여러 부대로 나뉘어 마을과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피난민들을 서쪽으로 몰아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헨리 2세 공작은 레그니차 요새에서 이러한 파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 개방된 전투에서 침략자들과 맞서기로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5만 명의 병력으로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던 보헤미아의 벤체슬라스 1세 왕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헨리는 약 2만 명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폴란드 기사와 보병, 튜튼 기사단과 성전 기사단의 병력, 그리고 실레시아, 금광의 독일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 수 있는 어떤 무기라도 들고 있었습니다. 1241년 4월 9일 헨리는 몽골 주력군이 레그니차에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하루 정도 떨어진 보헤미아 지원군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몽골군이 더 많은 영토를 황폐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교전할 것인가? 헨리는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 세대 동안 폴란드 군사 사상을 괴롭힐 결정이었습니다. 1241년 4월 9일 레그니차 전투는 몽골군에 맞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헨리 공작의 군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중기병은 중앙과 측면에, 보병은 예비대로, 석궁병은 진영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약 3만 명에 달하는 몽골군은 이전에 수많은 군대를 파괴했던 기만적인 형태로 자신들을 배치했습니다. 전투는 폴란드 기병의 돌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은 아래로 향했고 갑옷은 봄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우수한 갑옷과 전투력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기사들의 자신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몽골경 기병대는 화살을 계속 쏘며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말들을 죽이고 갑옷의 틈새를 찾았지만 항상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폴란드 기사들을 앞으로 유인했습니다. 기독교 중기병대는 추격했습니다. 더 빠른 말들이 느린 말들을 앞지르면서 대형은 흩어졌습니다. 명백한 승리의 흥분 속에서 규율은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함정이 닫혔습니다. 삼면에서 신선한 몽골 기병대가 돌아들어 왔습니다. 합성활은 죽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폴란드 기사들은 포위당하고 지쳐 있었고 추격으로 인해 말들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 연대기 작가에 따르면 몽골군은 연막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두껍고 매캐한 연기를 내뿜는 불타는 물질을 사용하여 전장을 덮었습니다. 이는 사람과 말을 질식시키고 혼란과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몽골 중기병대가 창과 사부르로 돌격했고 학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2세 공작은 병력을 결집하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몽골 기병대가 그의 친위대를 베어 죽였고 공작 자신도 살해했습니다. 몽골군은 그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창에 꽂아 인근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서 귀 9자루가 수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학살의 끔찍한 기록이었습니다. 유럽 사상자는 10,000명 이상 사망했으며 수천 명이 더 포로로 잡히거나 노예가 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레그니차 전투 직후 폴란드는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보헤미아의 벤체슬라스 왕은 전투 다음 날 도착하여 몽골 정찰병과 시체들로 뒤덮인 들판만 발견했습니다. 그는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대신 현명하게 철수했습니다. 몽골군은 몇 주 동안 실레시아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철수했습니다. 몽골에서 오고타이 대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든 혈족 왕자들은 새로운 칸을 선출하기 위해 카라코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비도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를 완전한 정복에서 구한 것은 몽골의 정치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몽골군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레그니차 생존자들은 끔찍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적들은 원거리에서 죽일 수 있었고 맞서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연기와 기만을 사용했으며 완벽한 조율로 광대한 거리를 넘어 소통했습니다. 다음 5년 동안 1241년부터 1246년까지 폴란드 군사 지도자들과 자문관들은 몽골 전쟁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실크로드를 여행했던 상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레그니차 전투 이틀 후 모히 전투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던 헝가리의 벨라사세 왕의 보고서도 연구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들의 전체 군사 체계가 변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더 나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동부 국경을 따라 정찰병과 감시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러시아어와 쿠마노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봉화와 기마 특사를 이용한 신호 체계를 만들어 몽골군의 접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했습니다. 둘째, 폴란드는 중기병 돌격에 대한 의존도를 제고해야 했습니다. 유럽 전쟁의 중추였던 기마 기사들은 너무 느리고 너무 경직되었으며 기마 궁수에게 너무 취약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개혁가들은 더 가벼운 기병부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말을 타고 교전하고 철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혁명만큼이나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중세기사 문화는 용기와 직접적인 대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술적 후퇴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몽골군처럼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 필요할 때 후퇴하고 유리할 때 공격하는 것은 폴란드 전사들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폴란드인들은 개방된 들판 전투가 아닌 요새화가 생존의 열쇠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1241년부터 1260년 사이에 폴란드는 대규모 성벽 건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실레시아, 소폴란드, 대폴란드 전역에 석조 요새가 세워졌습니다. 두꺼운 벽, 깊은 우물, 대규모 식량 저장고, 강력한 수비대를 갖춘 요새였습니다. 이 전략은 몽골군에게 쉬운 승리를 허용하지 않고 시간을 잡아먹는 포위 공격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노력만 하면 공성전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 모델은 속도와 기동성에 의존했습니다. 점령하는 데 몇 주가 걸리는 강력한 요새들로 가득 찬 시골은 몽골의 작전 계획을 근본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1241년 침공 당시 약탈당했던 크라쿠프시는 강력한 성벽과 탑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작은 마을들은 민병대가 지킬 수 있는 목책과 토벽을 받았습니다. 1260년까지 폴란드를 여행하는 것은
방어 네트워크로 변모한 풍경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넷째로 폴란드는 몽골군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동맹을 찾고 배웠습니다. 1241년에 황폐해졌지만 정복당하지 않았던 헝가리 왕국은 유사한 방어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벨라사세 국왕은 몽골의 정복을 피해 도망쳐 온 초원 유목민족 쿠만족 난민들을 헝가리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들은 린 경기병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도 이를 따랐습니다. 폴란드는 쿠만족과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 지역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들에게는 군사 복무의 대가로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 정착민들은 초원 전술에 대한 깊은 지식과 몽골 전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마궁병과 싸운 경험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합성궁을 무기고에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장인들은 초원 활의 품질과 맞먹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쇠뇌는 개선되었고 보병부대 사이에서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또한 튜턴 기사단으로부터도 배웠습니다. 튜턴 기사단은 몽골과 다소 유사한 전술을 사용하는 이교도 리투아니아와 프로이센 부족들과 싸운 광범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족은 기동성, 숲속 매복, 불리한 전투 회피 등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튜턴 기사단의 제병 협동 전술 강조는 폴란드 군사 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병, 보병, 궁수부대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설립되어 젊은 폴란드 귀족들은 개인 전투뿐만 아니라 부대 전술, 신호, 전장 통신을 배웠습니다. 1260년대에 이르러 폴란드는 1241년 레그니차 전투에 나섰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군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다음 수십 년 동안 몽골군이 폴란드의 방어선을 습격하고 탐색하기 위해 돌아오면서 반복적으로 시험되었습니다. 1259년 레그니차 전투로부터 18년 후 노가이 칸 휘하의 몽골 경기병대가 소폴란드로 진격했습니다. 이들은 크라쿠프와 산도미에시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폴란드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폴란드군은 개활지에서 몽골군과 맞서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민간인들을 요새화된 마을과 성으로 철수시켰습니다. 몽골군이 점령할 수 있는 식량 보급품을 제거하거나 독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병을 배치하여 몽골군 수색대를 괴롭혔습니다. 몽골군은 의도적으로 비워진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극복할 수 없는 요새에 직면했습니다. 유령처럼 공격하고 사라지는 경기병 부대에게 쫓겼습니다. 몽골군은 크라쿠프를 포위했지만 성벽이 너무 견고하고 수비대가 너무 강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소한의 약탈물과 끊임없는 괴롭힘 속에 몇 주간의 습격 후 몽골군은 철수했습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전장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적 성공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몽골군에게 쉬운 정복을 허용하지 않았고 원정을 무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몽골군은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지연되며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시험은 1287년에 찾아왔습니다. 레그니차 전투로부터 46년 후였습니다. 탈라부가와 노가이 휘하의 몽골군이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규모 합동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몽골 침략군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일부 자료는 6만 명 이상의 전사들이 여러 부대로 나뉘었다고 시사합니다. 이는 징벌적 원정이었으며 아마도 영구적인 정복의 서곡이었을 것입니다. 몽골군 부대는 1287년 12월에 루테니아를 거쳐 폴란드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강이 얼어붙어 기병대가 쉽게 건널 수 있는 겨울에 침공 시기를 맞췄습니다. 46년간 준비한 폴란드인들은 정교해진 방어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크라쿠프의 검은공 레시에크 2세 공작은 개활지 전투로 유인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초토화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마을들은 소개되었고 식량 보급품은 성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축들은 요새화된 우리 안으로 몰아넣어졌습니다. 이제 초원 전술에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폴란드 경기병은 몽골군 부대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나고병을 공격하고 보급 수색대를 매복했습니다. 몽골군이 정보나 보급품을 모으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몽골군은 산도미에시와 라돔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1241년 이래로 크게 개선된 요새들은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몽골군의 명성에 더 이상 겁먹지 않은 주둔군은 결단력 있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성벽과 규율이 두려운 초원 전사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몽골군이 의지했던 겨울 날씨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초토화 작전은 몽골군의 군사력의 기반인 몽골말이 먹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말들은 상당한 수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몽골군의 기동성과 타격력을 제한했습니다. 폴란드군은 계속해서 몽골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야간 습격을 감행하고 보급 열차를 매복했습니다. 고립된 몽골군 부대를 암살했습니다. 연대기는 요새화된 거점에 배치된 폴란드 쇠뇌병들이 요새를 습격하려던 몽골군에게 심각한 사상자를 입혔다고 보고합니다. 합성궁의 사거리 이점은 성벽을 향해 쏠 때는 덜 중요해졌습니다. 유럽의 쇠뇌는 재장전은 느렸지만 더 강력한 타격을 주었으며 근거리에서 몽골 갑옷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1288년 2월 2달간의 원정 후 탈라부가와 노가이 모두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이 원정은 최소한의 약탈물과 상당한 손실만 남겼습니다. 침공은 전략적 실패로 끝났습니다. 폴란드는 정복되지 않았고 부유한 도시들은 약탈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정은 몽골군에게 얻은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했습니다. 탈라부가는 실패한 원정으로 인해 다른 몽골 지휘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287년에서 1288년 캠페인은 몽골과 폴란드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부 초원을 지배하던 몽골 금장 한국은 다른 몽골 칸국들, 페르시아의 일칸국, 그리고 내부 계승 투쟁에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폴란드를 침공하는 비용 대 편익 계산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1241년에 폴란드는 부유했지만 무방비 상태였으며 취약한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1287년에 이르러 폴란드는 요새화되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침공도 비용이 많이 들고 무익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가 확실하고 수익성이 있을 때 싸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이득을 위해 자원을 소모할 갈등을 피했습니다. 1287년 이후 대규모 몽골군의 폴란드 침공은 중단되었습니다. 여전히 국경 습격, 소규모 충돌, 그리고 유럽 분쟁에서 싸우는 몽골 용병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시는 몽골 정복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살에서 숙달로, 희생자에서 생존자로의 변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46년간의 학습 과정이 미친 광범위한 결과는 수세기 동안 폴란드와 중앙 유럽의 군사 문화를 재편했습니다. 레그니차 전투 이후 시작된 성건설 프로그램은 중세시대와 그 이후에도 폴란드를 위해 봉사한 요새망을 만들었습니다. 크라쿠프의 바벨성, 산도미에시의 요새, 실레시아 전역의 수많은 요새들이 폴란드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두꺼운 성벽은 한때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몽골 위협에 대한 영구적인 상기물이었습니다. 군사개혁은 튜턴 기사단, 오스만 튀르크, 러시아 공국들과의 후속 갈등에서 폴란드의 전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란드의 경기병, 유연성, 그리고 제병 협동 전술에 대한 강조는 폴란드 군사 전통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유명한 폴란드 후사르 기병대는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기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레그니차 전투 이후 배운 교훈에 힘입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쿠만족과 루테니아 전사들을 폴란드 군 복무에 통합한 것은 다문화 전투력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이후 정체성인 다양하고 다민족적인 공화국에 기여했습니다. 1241년 이후 구축된 정보망과 조기 경보 시스템은 세련된 폴란드 외교 및 첩보 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수세대 동안 왕국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몽골의 침공은 단기적으로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는 장기적인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241년의 파괴와 그 후의 습격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상당한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건 과정, 특히 요새화 프로그램은 경제 활동과 기술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개선된 갑옷, 더 나은 쇠뇌, 그리고 효과적인 요새에 대한 필요성은 폴란드 야금술과 공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난민들의 정착은 새로운 기술, 언어, 그리고 무역 연결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경제적 복잡성을 증진시켰습니다. 분열된 폴란드가 외부 위협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는 인식은 점진적인 정치적 통합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1320년에 보아디스와프 1세 휘하의 폴란드 영토 재통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더 강하고 통일된 폴란드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몽골 침공은 폴란드 역사적 기억의 결정적인 트라우마이자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레그니차 전투에서 헨리 2세 공작의 순교는 고귀한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침공에 대한 성공적인 저항은 폴란드인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는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했습니다. 교회와 대성당들은 레그니차 전투와 폴란드의 궁극적인 승리를 묘사하는 예술, 작품들을 의뢰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패배의 공포와 궁극적인 생존의 영광을 모두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폴란드가 몽골 전술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군사적 적응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1241년에 구식 전술과 불충분한 정보로 싸우던 폴란드군은 레그니차 전투에서 학살당했습니다. 단 하루 오후의 공포 속에 군대의 절반과 공작을 잃었습니다. 1287년에 이르러 폴란드는 유연한 군사 체계와 유능한 정보망을 갖춘 요새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비대칭 전쟁에 심리적으로 대비된 인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뛰어난 혁신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신중한 분석, 고통스러운 시행착오, 기반 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 그리고 생존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소중한 군사 전통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폴란드의 대응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 포괄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벽을 쌓거나 기병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국가 방어에 대한 전체 접근 방식을 재구상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연구하고 패배로부터 배웠습니다. 유용할 때는 적의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전략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몽골군은 속도에 의존했지만 요새들은 그들을 늦췄습니다. 그들은 약탈물과 보급품이 필요했지만 초토화 작전은 둘 다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전장 기동에 탁월했지만 폴란드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전투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287년에 폴란드는 1241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복하기에는 너무 값비싼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폴란드가 적응에 실패하고 몽골군이 이후 침공에서 성공했다면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몽골이 통치하는 폴란드는 초원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의 국경에 직접 놓았을 것입니다. 이는 독일 영토, 보헤미아, 그리고 잠재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까지 위협했을 것입니다. 중세 폴란드의 문화적, 지적 유산은 파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대학교, 교회, 도서관은 몽골의 지배에 영구적으로 종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종교적 지형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몽골의 관용이나 선호에 따라
동방정교회나 이슬람교가 서쪽으로 확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 군사 기술과 전술의 발전은 지연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부분적으로 몽골의 도전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대신 폴란드는 살아남았고 적응했으며 결국 번성했습니다. 레그니차 전투와 그 후 46년간의 학습 유산은 심오합니다. 이는 단 한 명의 영웅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존적 위협에 직면했던 전체 사회의 것입니다. 이 사회는 혁신, 결단력, 그리고 전략적 탁월함으로 대응했습니다. 레그니차에서 사망한 폴란드 기사들은 실패자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순교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로 시간과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이것으로 새로운 군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집단이 집단적 성과에 기여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성을 건축했습니다. 정찰병들은 국경을 감시했습니다. 경기병들은 적들처럼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비대는 몽골의 공격에 맞서 성벽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몽골 침략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학습, 적응,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인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인류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중세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군사적 변화 중 하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란드가 레그니차의 재앙을 궁극적인 전략적 승리로 바꾼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24시간 안에 15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것은 유튜브에게 상세한 군사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약자의 승리, 전술적 혁신, 그리고 전쟁을 영원히 바꾼 순간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전투나 군사 작전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몽골 전쟁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다른 왕국들이 초원 침략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탐구해 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시대와 갈등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제안이 다음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므로 군사 역사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매료시키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준비, 혁신, 그리고 용기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또 다른 순간을 탐구할 것입니다.